안녕하세요. 네, 시를 잘 써야 되는데 얼굴만 잘생긴 신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원이 120명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제 3의 모토가 원석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박명수랑 레카토 미래교육공사단 그 다음에 시사문단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셀럽 유명한 사람들의 이 콘서트에는 게스트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유명한 가수를 초청하겠습니다. 이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김광석 노래 부르기 장려 아니고 입선 아니고 대상. 네, 그 다음에 SBS 보컬 전쟁에서 이선희 노래 불러서 온 국민을 열광의 도가리에 넣었던 그런 가수입니다. 네, 제 사랑하는 제자인데요. 네, 정미연 프랭키송입니다. 네, 박수 많이 주시고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국어 선생님이셨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저는 가수로 선생님은 시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신기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에서 그 문학에서 읽었던 선생님의 어머님과 가족분들도 실제로 만나뵙게 되니까 되게 문학작품의 주인공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김광석님의 내 사랑이야 라는 곡이고요. 좀 듀엣 느낌이 나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하는 제가 2009년에 학원 하면서 그때 고1이었거든요. 그때 벌써 이렇게 성숙한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연이가 가수가 있다 그러길래 제가 또 덕질을 했어요. 찾아봤죠? 네. 그래서 이 김광석의 이 노래도 사실은 몰랐다가 미연이 노래 듣고 알았는데요. 뭐 김광석의 목소리도 좋고 그 다음에 가사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가수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쓰러졌을 텐데 계속 일어서서 달려온 미연이 때문에 이 노래가 더 감동적입니다. 집이 잠실인데 그래도 선생님 콘서트 한다고 먼 길 간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 잘 기억해 주세요. 정미연 프랭키 썸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의 무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시 콘서트를 열게 되는 그 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시인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시와 어떻게 한평생을 같이 이렇게 끌고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종서 아시나요? 별빛처럼 슬픈 노래를 뭐 아시죠? 네, 김종서는 락을 대중화시켰죠. 저는 시는 잘 못 쓰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좀 시를 심어주고 싶은 시의 그 농사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1부부터 쭉 4부인데 좀 시간이 길어져서 8시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늦으시면 뭐 택시 타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시가 4개로 오단데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시를 만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란 뭘까요? 저한테 시는 종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요. 저는 시를 신봉하는 광신도가 되었습니다. 아빠 미안.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일단 이 시거든요. 그래서 시를 한번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시에서
고향에 가고 싶어서 담배만 피우는 할아버지의 얼굴, 그다음에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서 매일같이 정거장을 찾는 이 어린 아이, 그리고 하염없이 내린 눈의 장면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시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네, 시집 6권 정도 됐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트도 물려주고 재산도 많이 물려주는데 저희 아버지는 꼴랭 시집 한 2-3권. 그래서 저는 별로 재산이 없는데요. 사람들은 저한테 흙수저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이 꼴랭 시집 2-3권을 남겨준 이유로 저는 이렇게 금수저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인 시는 그래서 제게로 왔고요. 그 아버지는 저에게 시를 남겨주시고 떠나셨습니다. 네, 벌써 1부 끝났고요. 이제 2부 가겠습니다. 진행 너무 한 거야? 또 빨리 끝나야 또 한잔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예상치도 못했던 과거를 만나서 라이트도 맞고 레프트도 맞고 휘청거리는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를 읽다가 저는 그렇게 된 선생님 옆에 저를 한번 뉘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아픔이 저에게 전달이 되고, 근데 선생님 또한 옆에 누워있는 저를 위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를 읽는다는 건 서로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도 시를 통해서 독자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독자도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재일 선생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광명고 친구들이 그래요. 야, 20년 만에 만났는데 어색하지 않겠어? 어색해 뒤집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했던 건 제가 20년 된 인사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났던 시인, 그리고 제가 동경했던 시인을 만난 거라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선생님이랑 밥도 먹고 컵식도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 어록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선생님 저 좋은 시 쓰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 선생님이 야 임마, 세상에 좋은 시 나쁜 시가 어딨냐, 시는 꽃이랑 똑같아. 세상에 좋은 꽃 나쁜 꽃 저 있어. 다 저마다 피워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거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 미래 계획을 딱 세우고 나왔죠. 일단 저는 시를 잘 쓰지도 못하고 시 어떤 대회에 입선도 못 해봤지만 저는 계속 시랑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취업하겠지만 저는 시랑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죠. 그러다가 그래, 학원 강사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부 강사하려면 주말을 포기해야 된다. 그 원장, 죄송합니다. 그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진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마중물 모임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진짜 엄청 많이 울었는데 선생님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위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어디서든 시를 쓰고 있으면 언젠가 또 만나게 돼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시를 내고 기적처럼 17년 뒤에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 배운 건 일단 보세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이게 낯설 이야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뭔가 이 뒤떨어진 거, 왜곡된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이걸 집어넣으셨을 거예요, 행간을.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넣을까 말까, 냅둘까 집어넣을까, 이거를 수도 없이 고민했을 선생님이 다 그려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썩어도 썩지 말아야 되는 게 시인이죠. 저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선생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의 내용을 좀 보면 좀 뜨끔하죠. 그렇죠? 요즘 시대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욕망과 혐오의 시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건 타인에 대한 욕망이 혹시 자기에 대한 혐오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세상은 많이 왜곡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왜곡된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왜곡되어 있으면서 왜곡된 것이 오히려 올바른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에게 닿으려고 김세경. 막다른 골목, 노을 끓고 엎어지는 빗줄기 속에 내가 서 있다. 스며든다는 것은 내 고집을 벗고
비석으로 놓은 차디찬 심장에 가 닿으려고 둥근 깃방울 무덤을 너에게로 불리고 있다. 네, 빗속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에게 어디든 다 막다른 골목이죠. 시인은 막다른 골목에 자신을 세워두고 하염없이 비를 맞습니다. 제가 시를 배울 때 시는 이름이 없는 것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배웠는데요. 김희선 선생님은 사실 선생님은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선생님이 제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아름다우신 분인데 외모 말고요. 네, 외모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시를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제게 늘 해주셨던 말은 원석 씨, 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처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늘 말씀해 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저는 시인이 되고 안 되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시처럼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가 되는 길을 찾아서 열심히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 셋이 있는 집입니다. 뭐 다른 집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집안은 늘 빈장과 전쟁이었다. 그래서 왜 강영욱의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수컷 개들이 막 울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에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셋이 있었습니다. 셋. 근데 저는 좀 착했기 때문에 형이 조금 아버지랑 많이 싸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저러는 거야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머리가 컸다면서 저도 이제 형이랑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메리코도를 이루게 되죠. 네. 그래서 형이 집을 나갔거든요.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또 아버지랑 싸우고 저도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세상에 불을 한번 다 저지르고 저 나왔죠. 아무튼 여기 저희 어머니 장군 같으시죠? 네, 마치 일본 사무라이. 죄송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정의 평화를 다 지켰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저희 어머니 드려야 됩니다. 네, 저희를 이 세상자 때문에 애쓰신 저희 어머니에게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일단 또 라이브로 또 들려드려야 되니까요. 어머니 한숨 쉬지 마시고요. 글과 치면서 어머니는 늘 버스를 타고 30분이나 걸리는 오리동 단골 미용실에 들어앉아 머리를 볶았다. 자신과 남편에게 들볶인 얘기를 한 가닥 두 가닥 풀어내며 미용실 아주머니의 손가락에서 노란 나비가 내려와 푸석해진 머리카락 위를 날아다녔다.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딱이 맞던 날 아버지 두 팔에 매달려 대신 고스란히 소나기를 맞던 풀밭이었다. 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오던 날 땅속에 숨어 살던 벌레들을 모두 데리고 와 밤새 오가르던 풀밭이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던 오류동 그 단골 미용실에 들어앉아서만 머리를 볶았다. 그것이 내 눈엔 누래진 풀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부러진 줄기를 동여매는 것처럼 보였다. 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인천에서 2시간에 걸리는 그 오류동 미용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 한성 미용실인데 되게 유명한 데인데 오래됐어요. 거기에는 이제 아버지도 머리를 깎으시고 형도 머리를 깎고 저도 머리를 깎았죠. 저희 가족들을 다 압니다. 이 시는 제가 어머니랑 미용실에 가서 어머니가 이제 머리 볶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푸석푸석한 머리가 그냥 풀밭처럼 느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오리동에서 그 머리를 볶는 것이
저한테는 남자 셋 때문에 지쳤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가 하나 남았는데요. 아쉬우시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앵콜은 없습니다. 유명한 기 때문에. 사실 이 시는 제가 최근에 쓴 게 아니고요. 이 풀밭이랑 그 다음에 아버지와 구두라는 이제 마지막 남은 시는 제가 2014년도에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그 한민족 효사란 글짓기 뭐 그런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당당히 입성을 해서 20만 원이나 상금 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 가족이 소고기 사 먹었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와 구두를 썼으니 또 이제 아버지와 뭐가 나오라나 하면서 되게 뿌듯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운데 많이 찾아와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시 낭송해 드리고 시 콘서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구두 신원상. 아버지가 쭈그리고 앉아 구두를 하고 있었네. 구두 소리를 쥔 손이 뜻밖의 무념차를 만난 듯 구두 위를 날고 있었네. 금방이라도 열반해질 것 같은 아버지. 시커매진 손으로 반질반질 닦아놓은 구두 한 켤레를 슬그머니 내 발 앞에 내미시네. 마흔의 나이로 구한 새 직장 첫 출근길을 죽비를 세차게 얻어먹고 일어난 마흔의 아버지가 미리 마중을 나와 있던 것이었네. 구두 위에 달무리가 일렁일 때까지 관세음보살 뜨거운 입김을 불어대던 것이었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